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동으로 끊어지네요. 뭐 아예 강의를 듣고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유튜브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올리려고. 잘 나올지 모르겠어. 오늘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그래서 독일하고 작년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펀드 지점에서 제일 많이 판 게 독일 그 유럽 펀드하고 그 일본 펀드예요. 그 논리는 환율이 떨어져서 이걸 제이커브 효과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환율을 떨어뜨리면 매출액이 좀 줄다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뭐 GM보다 폭스바겐, 아우디가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똑같이 품질이면 폭스바겐, 뭐 BMW, 벤츠를 더 사겠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출액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매출액이 늘어난다. 그래서 통화량은 자기네 화폐 가치를 서로 떨어뜨리려고 양적 완화하는 거예요. 한번 떨어뜨리면 이런 제이콥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1유로당 1.1달러인데 이하로 가야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지금 1달러당 1.12죠. 12.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준 통화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러하고 엔화를 얘기할 때는 달러가 기준 통화예요. 그래서 1불당 엔화의 값. 그래서 이거는 115엔 위로 올라가야 일본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그 당시에 115엔 정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꾸로 가있죠. 지금 얼마예요? 102엔? 일본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1불당 115엔이 1불당 102엔 되면 1불 갖고 있는데 115엔 줬던 걸 102엔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 통화 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 통화를 봐야 됩니다. 1유로당 1.1에서 1.0 가면 이 유로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로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엔화 가치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얘네들이 양적 완화 효과를 보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1.12 얘는 102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독일하고 일본이 박살났던 게 저 이유고요. 반대적으로 올해 가장 수익이 좋았던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안 좋았던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올해 제일 좋았던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그 찰광석 가격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브라질 지수는 찰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브라질이 굉장히 좋았고요. 브라질이 그 찰광석 가격이 오르면 브라질 주가 지수도 좋지만 브라질 해화라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거양득. 브라질 같은 경우에 거의 올해 더블 났어요. 실제로 지수는 한 50%, 40%, 50% 올랐는데 보베스파에 투자하는 ETF는 2배 올랐습니다. 1월 달에 비해서. 왜? 헤아라 때문에. 헤아라 가치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투자하신 분 브라질 13% 채권, 브라질 국채를 사면 13% 줍니다 해갖고 막 야, 내 노후 자금 다 박아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브라질 국채 사신 분도 있어요. 뭐 1억, 2억, 매덕 뭐 그냥 왜? 13%면 야 이거 세금도 없고 한 달에 1%면 야 한 5억 받으면 나 평생 먹고 살겠다. 응? 그래갖고 브라질 국채를 많이 팔았어요. 삼성도 많이 팔고 우리는 좀 안 팔다가 이제 많이 헤아라 떨어지고 팔았는데 근데 그때 뭐 헤아라가 50% 이상 떨어지니까 채권 뭐 한 5, 6년 들고 있던 이자 받는 거 다 날라가죠.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브라질 경제가 좋아지면 여기서 먹고 통화에서도 먹고 두 가지 다 먹을 수가 있죠. 중국이 그래서 12년이면 이렇게 중국도 성장률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6.6%, 8%에서 뭐 4.8%까지 12년 뒤에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중국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12년 투자하면은 한 22% 실질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한
2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는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아까 위안화가 절상될까 원화가 절상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그 나라의 그 국민 총생산하고 앞으로의 성장률 위안화 가치 이거하고 비례하고요. 위안화 가치는 위안화의 그 인민은행에서 통화량을 얼마나 푸느냐. 그래서 이 갭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갭하고 중국의 갭하고 현재는 비슷해요. 중국이 명목 성장률이 아까 8%라고 그랬고 통화량 증가율이 한 11% 정도 됩니다. 11%. 그러니까 매년 인민폐를 11%로 더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더 찍어내요? 7% 더 찍어냅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더 찍어내요. 지금 더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럼 화폐 수요는 뭐예요? 화폐는 결국 우리가 돈 주고받고 물건 거래하라고 있는 그 화폐 아니에요. 화폐 수요는 경제 규모란 말이에요. 경제 규모와 미래 수요는 경제 성장률이고 사과가 10개 더 생기면 돈이 10,000원 있었다 그러면 1,000원이 더 있어야 이 거래될 거 아닙니까? 사과가. 돈을 더 찍어내면 사과값이 오르는 거고 돈을 덜 찍어내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그 갭이 명목 성장률하고 통화량 찍어내는 갭이 한 3% 정도 되고 아까 11대 뭐 8이라고 하면 현재 저번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한 뭐 3%라고 칩시다. 뭐 3% 안 돼요. 지금 올해 한 2.5%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화는 7% 찍어내니까 그 갭이 한 4.5%. 사실은 뭐 0.5% 차이가 비슷해요. 현재는 비슷한데 경제가 안 좋은 나라가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죠.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낼 가능성이 높죠. 복지를 늘려야 되고 막 힘드니까. 미래를 보면 위안화보다 원화가 통화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민폐가 절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통화 내가 중국 투자하는데 인민폐를 해체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브라질처럼 브라질 채권 사고 브라질 물론 해지하면은 수익률이 안 나오긴 하는데 해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국 같은 경우 장기 투자 5년 이상 10년 정도 투자하시면 해지를 안 하셔도 된다. 통화 해지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해외 투자의 전반적인 걸 제가 뭐 여기저기 막 끄집어 왔는데 네? 결론을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장기 투자하자. 뭐로? 지수로. 그게 결론이고요. 투자 방법을 왜냐하면 증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투자하면 평균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균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나는 액티브하게 해서 남들 먹는 것보다 더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 갖고 다 오십니다. 한 80%가. 그래서 아까 저 질문을 하면 어느 나라의 지수 사는 게 좋아요라고 질문하는 분이 없고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종목에 사야 돼요? 라고 좀 질문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를 원하세요. 근데 일단 그 패시브하고 액티브를 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물적으로 개별 주식을 사는 걸 액티브라고 그러고요. 이 직접 투자할 때 이 ETF를 가지고 인덱스 ETF를 갖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패시브다라고 하는데 이 액티브와 패시브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게 패시브하죠. 근데 해외 투자 전체 하는 것보다 한국 지수 하나만 갖고 있는 거는 액티브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로 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중국 몰빵을 하면 그게 중국의 지수를 CSI 300이라는 지수를 사셔도 상대적으로는 액티브한 겁니다. 전 세계 골고루 사는 게 오히려 그게 패시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중국의 지수를 사는 게 패시브하지만 그걸 확장시키면 그것도 액티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지수 사는 거를 우리가 패시브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국내랑 해외는 지금 반반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해외의 실질 성장률이 3%예요.
국내 실질 성장률이 2.5%고. 근데 해외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있습니다. 22%.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저 명목 성장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뭐냐면 해외 투자했을 때가 한 5% 정도 나오고요. 국내 투자했을 때가 한 3% 나옵니다. 근데 22% 세금 내고 나면 뭐 국내나 해외나 큰 차이가 없어 지금은. 성장률,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반반인데 1억 있으면 5천 국내 거 하시고 5천은 해외 거 하는데 뭐 펀드 뭐 이런 걸 간접 투자라고 해요. 펀드 뭐 랩 이런 걸 간접 투자하는 거. 자기가 직접 ETF를 HTS나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다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해외 투자, 직접 투자, 주로 패시브, 액티브 종목 몇 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비중이 계속 좀씩 늘어나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해외도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떨어지는 것보단 덜 떨어지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하니까 해외 투자 비중을 해외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의 갭만큼 갭이 좁아지는 만큼 갭이 벌어지는 만큼 해외 투자 비중을 점점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매년 지나면서 그 해외 투자의 방법적인 거, 뭐 기술적인 방법 어떻게 매매하느냐, 뭐 그 나라 뭐 매매 호가 단위는 몇 줄 사야 뭐 기본적으로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테크니컬한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은 뒤에 제가 한 페이지에 화면 번호하고 HTS로 사는 방법을 다 그려놨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포커스를 하는 것 같이 보면 이 30개 제가 그 해외 ETF만 해도 수천 개예요. 수천 개인데 수천 개를 보는 시간만 해도 여러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백선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리서치란 들어가시면 제가 해외 주식란 그 홈페이지에 제가 매월 그 백선 100개 종목 ETF 100개 종목의 월 수익률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거든요. 매월 초에 1일 날 그 백선이고 백선도 너무 많다 해갖고 30선으로 줄인 거예요. 30선. 근데 이 30개를 가지고 이제 섞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빵하면 액티브니까. 패시브하게 하려면 주식, 노란 거 주식, 파란 거 채권, 이게 대안 투자, 대체 투자입니다. 부동산이나 뭐 변동성, 뭐 이거 금, 뭐 석유, 뭐 이런 것들, 원자재. 이 썩는 30개를 썩는 경우의 수가 얼마냐? 10억 개, 10억 개. 경우의 수가 내가 HWI 전 세계 주식 사는 ETF입니다. 이게 다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HWI 하나만 사는 경우가 있고 주식, 채권, 부동산 이거 다 담아 30개 다 담는 경우도 있고 뭐 얘 사고 요 EF에 유럽만 담는 경우가 있고 얘 사고 얘 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집합을 내놓으면 10억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개 중에 답이 하나 있겠죠. 그걸 찾아내라. 그럼 불가능한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패시브 ETF인데 하나 몰빵하면 이게 액티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다. 패시브 액티브는 상대성을 잘 알아야 된다. 환율도 이게 상대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좋은데 미국이 더 좋으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데도 미국이 더 안 좋으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안 좋다고 원화값이 떨어지고 우리가 좋다고 원화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성.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면 쉬운데. 이게 10년 동안 그럼 어느 쪽의 자산군이 수익이 좋았냐? 10년 동안 그 JP 모건이 친절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0개의 자산군으로 나눴어요. 주식, 채권. JP 모건은 이제 저는 30개로 나눴고 얘네들은 10개로 정도로 나눴습니다. 10개로 나눴는데 30개만 해도 15개가 경우수 나오니까 이거 너무 힘드니까 10개로만 딱 했어요. 미국 리츠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이머징 국채 이런 게 1등입니다. 다 섞은 게 이게 자산 배분이에요. 이걸 다 섞은 거. 나머지 9개를 다 섞은 거. 제가 그 명목 성장률이 수익률이라고 했죠. 10년 동안 전 세계가
한 5.7%만큼 오른 겁니다. 이 자산 배분한 이 수익률이 연 5.7% 난 거는. 근데 제일 좋은 게 아이러니하게 미국 리츠예요. 리츠는 뭐냐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 펀드입니다. 2007년 우리가 10년 전, 9년 전에 뭐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의 주범이 뭐예요? 모기지 만들어낸 미국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지나고 봤더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때 뭔가 버블이 났어 폭락이 오면 미국 부동산은 이제 당분간은 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투자가들은 우리가 예상할 때 야 이제 미국 부동산 한참 쉬겠지. 근데 10년 지나고 났더니 저게 1등이야.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10개만 나눠 도 예측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보세요. 올해 이머징 시장에서 아시아 제체 10년 동안 제일 안 좋았던 게 이머징 시장에서 아시아 제하고 남는 게 브라질하고 러시아예요. 올해 제일 좋은 게 브라질, 2등이 러시아. 앞으로 10년은 뭐가 1등이 될지 몰라. 이게 10개만 나눠놔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증권사 직원 보고 야 찍어라 이거 저거 거짓말이야 이런 거고. 저는 그래서 뭐 하냐? 그냥 이 AOM이 자산 배분 ETF입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하면 연 5% 정도 기대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국내 투자하면 연 3% 나오고. 근데 국내는 점점 수익률이 떨어져서 10년 평균이 한 2%. 아까 보니까 2.2% 나죠. 기대 수익률이 연 2.2%. 해외는 줄어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는 게 2% 정도 더 업이다. 이 2% 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국채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주는 겁니다. 2%가 이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왜 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냐면 펀드를 여러분 가입하면 수수료가 1.77%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수료를 1.77% 내야 돼요. 그래서 1.77% 내고 해외 투자할 거면 그냥 국내 ETF 그 킨덱스 200, 뭐 코덱스 200 사시는 게 나아요. 수익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세금 내야 되니까 해외는. 근데 이게 하여튼 2%더 주는 거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패시브한 게 뭐냐? AOM 사는 거다. 해외 투자하는데 종목 개수가 30만 개인데 제가 30만 개를 하나로 이렇게 줄여주었어요. 여러분이 30만 개를 다 사면 얘를 사는 효과를 나는 거예요,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게. 자, 이제 지금 패시브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뭐 보통 전통적인 게 안전자산의 60%, 채권이 뭐 안전자산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러죠. 뭐 금, DLD가 미국 가장 큰 ETF입니다. 금을 사는 가장 큰 ETF가 GLD예요. VNQ가 미국 부동산 하는 겁니다. 아까 미국 부동산 1위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전자산이 오래 볼 수 있고요. 안전자산 60% 대 위험자산 40% 사는 거를 월스트리트에서 수십 년간 해보니까 이 비율이 가장 맞더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통 기준을 삼습니다. 벤치마크하는 기준을 삼아요. 6대4 안전자산 60, 위험자산 40. 그러면 이게 중패시브는 뭐냐? 스마트 베타는 이거 뭐 비율을 꼭 이렇게 갖고 갈 필요 있냐? 좀 바꿔보자 내가. 응? 패시브는 패시브인데 조금 비율을 내가 조정해보자. 국가별로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섹터별로 조정할 수도 있고 배당이 좋은 거 위주로 뭐 할 수도 있고 성장성 위주로 제가 포트폴리오 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스마트 베타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펀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입하는 펀드는 다 액티브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주식도 내가 미국이다, 미국 ETF다 하면 S&P 500만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펀드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저는 S&P 500보다 올라가는 것보다 한 2%, 3%더 올릴게요. 매니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팔리는 거니까. 그런 게 다 액티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6대4로 섞는 거고 그 ETF는 뭐냐? AOM.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섞어놓은 게 AOM이고 기대 수익률이 연간 5%가 나온다. 이게 가장 제가 본 ETF 30만 개 전체 투자할 수 있는 가지수 중에 가장 패시브한 겁니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자꾸 패시브하게 하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꿈은 대박이고 여러분의 꿈은 액티브인데 예? 여기도 분명히 10명 중에 8분은 액티브하게 하려고 오신 건데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게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의 목적과 여러분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제가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깨지면 저는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건 나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가장 패시브한 걸 권하는 거죠. 이게 게임 이론이고 이게 내쉬의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올해 죽었나 작년에 죽었나 그 아름다운 영화 주인공이지 뭐 아름다운 무슨 그 영화 주인공이었던 존 내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점에서 모든 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년에 전부 다 올해는 선진국 주식 그대로 좋을 거고 이머징 그대로 안 좋을 거다. 다 이렇게 제가 11월 정도 되면 뭐 골드만삭스니 JP니 한국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내년 전망을 다 봅니다. 보면 작년에 8, 90%가 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정보화 시대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는 순간 답이 없어집니다. 이게 정보를 공유하는 걸 아는 순간 다른 전략을 짜야 더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서로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해요. 게임 이론 같은 거 쳐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안전하면서도 국내보다 더 수익률 2% 더 주면 됐지. 저한테 더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입장이고 저는 너는 그럼 패시브를 하느냐? 저도 액티브로 하죠 사실은. 재미없잖아요. 패시브를 한번 사놓고 끝인데 얘는 0.3%예요 수수료율이. AOM이라는 ETF는 0.31%.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락이라는 그 운용사가 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외 펀드는 여러분 평균이 1.77%. 디플레이션 시대, 뉴 노멀, 저성장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은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낮춰야죠. 1.77% 주던 거를 0.31로 낮추고 1.4%가 여러분이 기대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1.4%면 1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더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만족하셔야지. 여기서 또 대박 낼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런 걸 원하시니까 또. 이게 왜 패시브냐? 제가 여러분한테 패시브로 하면 여러분 중에 10분 중에 8분이 성공하시는 거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10명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요. 프린터 만드는 사업을 해. 10명이 동시에.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잘 만들고 싼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는 놈은 2명밖에 없던 거예요. 8명은 망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10명인데 8명이 망하고 2명이 흥하는 걸 보고 싶냐고요. 10명이 다 똑같은 걸 잘 보고 싶지. 그 마음이다 이거. 이게 패시브의 성공률입니다. 성공률.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 결과가 똑같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S&P 있잖아요. S&P 연구소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매년 똑같아요. 매년. 그래서 사람들이 75대 25 법칙이라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패시브가 이길 확률입니다. 연. 패시브는 지수가 이길 확률. S&P로 따지자면 S&P 500 지수, 500개 전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 비중으로 사면 아무리 연구하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들하고 붙었어.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항상 지수 산 사람이 25등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75명은 지수도 못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운용을 해봤더니. 그리고 3년을 투자하는 걸 했더니 86%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뭐 사람들이 이거 사례가 이래요. 그래도 잘 안 믿더라고요. 야 나는 뭐 학교 다닐 때 정부에서 100명 중에 내가 항상 15등 안에 들었어. 뭐 까불지 마. 나 15등 안에 드는 사람이니까 난 액티브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보면 그 15명 중에 다시 또 85대 15가 나눠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정규분포로 그 입증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노래방 가거나 달리기를 하면 항상 평균 점수의 주위에 몇 퍼센트가 딱 있고요. 한 100명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뭘 해도 그게 확률로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뭐 그 액티브한 ETF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요새는 몇 학년 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점 뭐 수학이 저학년으로 내려가니까 정규분포는 아마 일찍 배울 것 같은데 뭐 이런 모든 게 다 정규분포를 건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다 그러면 평균 주위에 항상 모든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균이야 뮤라 그러고요. 이거를 시그마라 그럽니다. 편차라 그럽니다. 이 벌어진 정도. 평균적으로 얼마가 벌어졌냐. 노래방 갔더니 여기 다 평균이 한 80점 나왔어.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몇 점 차이가 나냐 봤더니 한 10점 차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편차고 평균이 80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3년 동안 막 하라고 수백만 명 다 했더니 결국 이 범위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1.77%가 연 비용이잖아요. 이거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비용. 우리 ETF나 그 지수를 사는 사람은 비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이거 3년을 하면 이거 5% 아니에요? 아까 그 AOM이라는 수익률, 그 기대 수익률이 앞으로 제가 5%라고 그랬어요. 연수 기대 수익률이. AOM. 전 세계 주식 채권 다 섞은. 그 AOM이라는 ETF의 기대 수익률이 연 5%. 얘 1년 동안의 수익률 편차를 봤더니 얘 편차가 5%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3년을 묶어도 마찬가지예요. 3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1년도 5%고 3년의 편차를 봤더니 5%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ETF를 사면 올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러면 제로. 수익률이 제로. 올해 괜찮았어? 수익률이 10%. 3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3년 투자하면은 평균이 15% 기대가. 올해 안 좋았어? 10%. 3년 동안 안 좋았어? 3년 동안 좋았어? 20%. 요 범위 내에 들어갈 확률이 이게 68.2%고 그러면 이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비용만큼 까먹는 거죠. 5%만큼. 그래서 5%만큼 평균을 낮추는 효과가 평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얘네들이 5%만큼 까먹으니까 액티브하게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확률이 뭐냐? 이게 34.1%예요. 요 안에 범위 내들, 이 편차 안에 들 확률. 그럼 여기 반이 50%니까 여기에 84.1%가 평균하는 사람이 84.1%